본격적으로 투자법을 들어가서 코인 지갑을 가지고 있다. 한 10% 정도. 그리고 거래소 구매해 보신 분들은 제가 그냥 눈대중으로 봤을 때 한 20% 30% 정도 되는 것 같고, 그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100명 중에서 10명이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갑을 갖고 있는 사람은 1명이 안 될 거예요. 지갑이라는 거는 탈중앙 지갑이라고 해서 그냥 나만의 지갑이에요. 나만의 지갑. 이제 은행 계좌 같은 건데, 이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지갑은 그건 거래소가 만들어준 지갑인 거고, 거래소가 이제 약간 중앙화되어 있는 거죠. 내가 너라는 사람한테 이 지갑 주소를 줄 테니까 이거 갖고 한번 거래해봐 라는 건데, 비트코인 그냥 탈중앙 지갑은 이건 누구도 이제 건들 수 없는 그냥 내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뭔가 내가 이 자산을 한번 이동시켜 봤다. 그러니까 거래소에 그냥 사고 파는 게 아니고 거래소에 있는 자산도 한번 이전시켜 보고, 거기 있는 거 가지고 디파이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또 현금화 시키려고 거래소도 가지고 와보고, 이런 것들 해보면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한 0.1%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시장이 지금 초기 시장이라는 겁니다. 직접 투자하고 간접 투자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직접 투자라는 건 현물 투자. 비트코인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3가지죠. 그러니까 생산할 때 내가 참여를 했거나 거래소에서 매매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남이 갖고 있는 거 내가 그 적정 가치 주고 사는 거죠. 전 세계에 거래소가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특급법 시행되기 전에는 최대 한 200개 정도 된다고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신고를 하고 앞으로 영업을 해라 라고 하니까 한 30개 정도가 신청을 했어요. 그 중에서 워낙 은행하고 연계된 거래소는 4개밖에 없습니다. 업비트가 지금 거의 한 80~90% 정도 그 마켓 점유율을 가져가는 것 같고, 빗썸이 한 1~20%, 코인원하고 코빗은 5% 언더인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워낙 마켓이 중요하냐? 아까 기업들 말씀드렸잖아요. 기업들이 사고 싶어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디지털 자산이 없는 사람들이 이거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거는 현금밖에 없어요. 거래소에서 원화 마켓을 제공하는 거는 요 4개 거래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유동성이 여기만 많다는 겁니다. 여기만. 결국에는 코인 가지고 코인 주고 사고 파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다. 새로운 이제 투자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새로운 투자자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요 4군데밖에 없다. 그래서 요 4군데를 통해서 거래를 해야 내가 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간접 투자를 봅시다. 간접 투자를 보면 제가 그냥 나눴는데, 블록체인 기술에 투자하는 것도 있고,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직접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고, 간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4분면으로 나눠봤는데, 1번 보유기업 주식부터 한번 보시죠. 왜냐하면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에 내가 투자하면 간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효과를 내잖아요. 비트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식보다 더 전향적이어야 돼요. 거의 뭐 5분 내로 뭐 2% 3%씩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를 버틸 수 없는 분들은 간접 투자로 눈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비트코인 많이 보유한 기업 같은 경우, 아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말씀드렸죠. 그 ERP를 제공하는 기업이에요.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이 기업의 주가도 같이 상승하죠. 페어링이 되어 있으니까. 얘 사업이 잘 되면 또 그러면 상승분을 더 먹을 수 있습니다. 테슬라 시총이 워낙 커가지고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한 40조 정도 들고 있죠. 이 사람이 약간 관종적인 기질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비트코인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쪽 시장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는 그 자체만으로도 되게 사람들이 설레어하는 거죠. 근데 과연 그 사람이 그냥 내가 스스로 관심을 갖고 싶어서 자꾸 그런 트위터를 하고 하는 걸까? 도지코인 얘기를 하고 과연 그러는 걸까? 표면적으로는 그 사람이 그런 성향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단순한 식으로 접근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테슬라는 무슨 기업입니까? 전기차 회사인가요? 지금 투자 쪽으로 공부 많이 하시니까 그냥 일반 강연에 가면 테슬라 전기차 기업이요 라고 하겠지만, 여기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은, 테슬라의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테슬라는 데이터 기업이다. 모빌리티 데이터 기업이다.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전기차였기 때문에 전기차를 내놓은 것이다. 테슬라가 궁극적으로 가고 싶은 거는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 모빌리티 혁명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막 데이터를 막 모으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가 데이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율주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꼭 필요해요. 왜냐?
자율주행 기술이라는 거는 그 자동차 간에 이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제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자동차가 전 세계에 다 깔려 있어요. 그러면 중앙에서 관제를 할 수가 없어요. 관제와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통신을 하는데 이 차한테 야 너는 저렇게 하고 너는 저렇게 하고 저쪽에 무슨 일이 생겼으니까 중앙 서버에서 이거를 관제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동차들끼리 그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동차 한 대 한 대가 그런 서버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해킹을 당하면 이게 통제가 안 됩니다. 자동차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스스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하면 이제 그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서 보안적으로 체계화된 보안적으로 누구도 해킹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블록체인 기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율주행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블록체인 기술이 꼭 필요하고 블록체인 기술이 스스로 구동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자산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상체계니까. 보상이 있어야 자기들이 뭔가 자율적으로 움직이지. 근데 이게 테슬라 오너한테는 돈까지 된다. 차를 모는 것만으로 나한테 돈이 쌓여요. 지금 게임하는 것처럼. 데이터를 모아서 제공을 하니까 돈이 쌓여. 그리고 집집마다 이제 태양광, 그러니까 전기차니까 태양열, 그 태양광판 이제 다 설치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보면 연장선상인 거예요. 에너지를 직접 하는 것뿐만 아니라 채굴까지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 관련된 비용 다 상쇄하면서 자율주행 생태계를 더 공고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봅니다. 스페이스X도 마찬가지로 우주여행 한다고 하지만 스페이스X의 본질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전 세계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다 그냥 케이블로 깔아가지고 인터넷 접속하게끔 하잖아요. 일시에 이제 차단이 되거나 아니면 오지 같은데,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저기 뭐 산골짜기 가면 인터넷 안 터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스페이스X를 통해서 근거리 이제 인터넷 통신망을 만들겠다는 거죠. 위성 띄워가지고 아주 그 통신할 수 있는 높이에다가 그냥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위성 띄워가지고 이제 전부 다 인터넷을 다 깔겠다는 거죠. 자율주행하고도 다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에 블록체인하고 디지털 자산이 과연 빠질 수 있겠느냐. 한 예로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채굴 비용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아마 그 일론 머스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여기는 이제 그 다 상장사니까 해외 주식 하시면은 조회하면 다 나와요. 테슬라 말고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MSTR이고 그 다음에 스퀘어 같은 SQ 조회하시고 투자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비트코인 상승분과 그 다음에 자사 사업의 어떤 업사이드를 다 취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접근하기 힘든데 비트코인 신탁펀드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ETF 전 모델입니다. ETF 전 모델인데 해외에 이제 그레이스케일이라는 회사가 비트코인의 전 세계 비트코인의 한 3%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투자하는 신탁펀드인데 이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든데 제가 여기 장표에 넣은 거는 이게 ETF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넣습니다. ETF, 그러니까 지금은 선물 ETF밖에 안 돼요. 선물 ETF는 선물이라는 거는 물건을 사는 게 아니죠. 그냥 그 물건의 지수에 그냥 투자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자기들이 직접 들고 있어요. 현물이에요, 현물. 그래서 여기는 지금 계속 이거를 현물 ETF로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펀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비트코인이 유통되는 수량은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가겠죠. 다음으로 블록체인 ETF입니다. KB자산운용에서 그 ETF를 출시를 했는데 우리나라 그 금융사들도 왜 관심이 없겠어요, 이쪽에. 관심 많습니다. 투자자들, 젊은 투자자들 특히 많은데 금융상품으로 흔히 말하는 대박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이 업계를 이제 뒤엎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이나 블록체인에 이제 계속 투자하고 싶은, 그러니까 이런 투자 상품을 만들고 싶은 니즈는 되게 많은데 왜 못 만들었을까요? 나라에서 계속 반대를 했어요. 금융위에서 금융상품은 이제 허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반대를 한 거예요. 처음에 이제 당연히 블록체인 펀드였죠. 금융위에서 블록이라는 말 빼고 체인이라는 말 빼래요. 그리고 안에 있는 기업들 자기들이 보고 뭔가 좀 관련 있는 것들은 다 빼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정체성이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디지털 체인으로 그냥 블록 빼고 디지털이라는 말만 넣어서 이제 타협해서 출시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뭐 그런 게 있고. 근데 보시면은 직접 사업하는 데는 없어요. 직접 사업하는 데는. 그래서 해외 ETF로 눈을 돌려보자. 해외 ETF는 글로벌렉스 블록체인 ETF라고, 티커는 이제 BKC, 블록체인이죠. 블록체인. 코인베이스 같은 이제 그 거래소, 그 다음에 채굴 기업에 60% 이상 투자합니다. 나머지 40%는 뭐 요런 이제 관련 산업들. 그러니까 좀 더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안 나오지만 추가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BITS라고 글로벌렉스 블록체인 앤드 비트코인 스트래티지 ETF라는 게 있어요. BITS. 요 블록체인 그 글로벌렉스 블록체인 ETF 50%에 나머지 50%는 비트코인 선물에다가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보다 이제 훨씬 더 직접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두 개 한번 지켜보시고 주가 흐름 한번 보시고, 야후 파이낸스나 아니면 인베스팅닷컴은 갖고 있으면서 관심 있는 것들은 그 추천 종목에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주가 흐름 한번 보는 거죠. 아니면 보초병 한번 보내가지고 조금 사보고, 일단 넣어봐야 내가 관심이 가지니까 제일 이제 소수 수량으로 한번 넣어보고 그 다음에 한번 지켜보다가 확신이 들면 이제 투자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ETF, 선물 ETF가 있습니다. 이거는 현물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물이에요, 선물. 이게 현물이 생기면 비트코인 가격이 분명히 많이 뛸 겁니다. 현물이 승인되게 되면.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레이스케일 같은 회사가 3%를 가지고 있다고. 전체 비트코인의 3%를. 만약에 새로운 ETF, 현물 ETF가 생기면 그런 업체들이 생기겠죠. 그럼 수급이 딸려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전 세계에 아직 유통되는 물량은 2100만 개가 안 되니까. 2040년이 돼도 2100만 개밖에 안 되니까.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선물 ETF는 기초자산에 이제 투자를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베팅하는 거예요. 오를 것 같으면 선물 가격이 오르고, 내릴 것 같으면 선물 가격이 내리고. 시카고 선물 상품 거래소가 있는데 거기에 비트코인 지수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물을 직접 투자하는 건 아니에요.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는 건 아니고 선물에 투자하는 건데, 이게 이제 올해 10월 달에 승인이 됐습니다. 티커 알려드리면, 이것도 검색하면 다 나와요. 티커 알려드리면 BITO라고, 프로시아 비트코인 스트래티지는 BITO라고, 우리나라 그 해외 주식 거기에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근데 이미 저거 출시하고 나서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엄청 많이 샀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까운데, 이런 거 그냥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금융위에서. 그럼 해외 주식에도 투자 안 할 거 아니에요. 국내에다가 만들어주면은 우리나라 자국민들도 내국에다가 투자하고 얼마나 좋아. 근데 투자 수단이 없으니까 다 해외로 가는 거잖아요. 안타깝죠, 그런 거.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 결국에는 우리나라 금융위도 바뀔 수밖에 없을 거다. 그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결국엔 바뀔 거다 하는 겁니다. 미국에는 가장 큰 거래소인 우리나라 업비트 같은 코인베이스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나스닥 시장에. 거래소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수수료를 비트코인으로 받죠? 그리고 가지고 있어야 팔 거 아니에요. 코인베이스가 상장 가격보다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250불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코인베이스 같은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주목해서 볼 회사가 실버게이트 캐피탈이라는 회사.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보세요. 저도 지금은 제 그 관심 포트폴리오에 넣고 지금 보고 있는데, 실버게이트 캐피탈이라는 게 되게 재밌는 회사예요. 우리나라의 금융지주 같은 회사입니다. 금융지주 회사인데 얘네는 이 디지털 자산에 완전 특화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이상하게 만들어놔서 그 한 업체마다 한 은행 이제 이용할 수 있게끔, 그것도 딱 페어링해서 4개 거래소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얘는 디지털 자산을 위한 은행이에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 코인베이스가 얘랑 거래하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거래소들이 거의 다 얘랑 거래하고 있어요. 계좌도 내주고 비트코인 현물 가지고 이제 저장할 수 있게끔 그런 커스터디 역할도 얘네가 직접 하고, 미국 통화감독청에서 은행에서 직접 하라 그랬거든요. 할 수 있게끔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관련 산업이 커지고 새로운 플레이어가 많이 나올수록 이 회사의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죠. 왜 예전에 뭐 금광 캐러 갈 때
돈 번 사람들은 뭐 거기 뭐 꽃갱이 만든 사람이랑 청바지 만드는 회사라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이죠. 인프라 깔아주고 거기서 이제 돈 버는 거예요. 얘네는 완전 특화돼 있어요. 개인 고객도 거의 없어요. 다 관련된 기업들하고만 거래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내용은 담지는 않았는데 페이스북이 지금 그 코인 발행하려고 하는 거 아시죠? 들어보셨죠? 몇 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이 처음에 뭐 리브라라고 해서 뭐 세계 막 비트코인을 이제 비트코인에 대항하는 이제 세계 단일 통화를 만들다고 하다가 청문회 가가지고 이제 몇 번 두드려 맞고 이제 넉다운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단일 통화는 아니고 그냥 페이스북 안에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개념의 코인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한 게 DM이라는 거거든요. 지금도 아직까지도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 DM도 그러면 어딘가에는 보관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거래할 수 있는, 그리고 현금 가지고도 살 수도 있어야 되고. 그 은행이 여기입니다. 실버게이트 은행. 실버게이트 캐피탈이 지주사 같은 역할을 하고 밑에 실버게이트 은행이라고 있어요. 은행. 그래서 티커는 SI니까 한번 관심 있으시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사업하는 회사의 주식을 살 수도 있겠죠. 발행하는 기업들.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위메이드라는 게임 회사가 있습니다. 위메이드라는 회사는 주가가 최근에 한 3개월 동안 한 6배 올랐어요. 여기는 위믹스라는 코인을 발행했는데 코인을 그러니까 게임의 수단으로 쓰는 거지 그게 본질적인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 드렸으니까 플랫폼을 썼겠죠. 그 플랫폼이 어딜까요? 카카오가 만든 클레이라는 거를 써서 위믹스라는 코인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중요한 거예요. 위믹스가 잘 되면 클레이도 잘 될 겁니다. 클레이튼 네트워크에서 가장 성공한 케이스예요. 위믹스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얘네는 또 우리나라의 또 게임 규제가 또 뭐 금융 규제만큼 또 어마어마합니다. 상위성 게임은 또 안 돼요. 그래서 게임하면은 원래 이제 디지털 자산을 나눠주는 그런 개념인데 그걸 이제 또 우리나라에서 못하니까 글로벌 버전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미르4라고. 그리고 이제 NFT도 이제 사업을 할 거고, 여기 그 하겠다고 이제 위메이드는 선언을 했고, 원래는 위메이드가 코인 발행할 때는 밑에 자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위메이드 트리라고 자회사를 하나 만들었는데, 지금 최근에 합병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더 뛰었어요. 해외 기업은 로블록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블록스는 코인 사업을 직접 하진 않아요. 근데 이미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어요. 로블록스라는 생태계 안에 쓸 수 있는 로벅스라는 화폐가 있습니다. 현재는 블록체인 위에 안 올라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만 쓸 수 있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게 블록체인하고 만난다고 하면 외부에서 통용될 수 있겠죠. 게임을 해서 번 돈을 외부에서 쓸 수 있습니다. 위메이드가 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들은 게임 업계에 위메이드가 발행하는 위믹스는 게임 업계 기축 통화가 되고자 한다 라고 CEO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NHN의 게임이나 이런 것들도 위믹스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금 개발하겠다고 뭐 그러고 있거든요. 올해 로블록스도 마찬가지로 올해 상장했는데 남자분들은 좀 아실 텐데 EA, 일렉트로닉 아츠나 블리자드를 가뿐하게 그냥 넘겼습니다. 시총을. 그게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의 뭐 초등학생들 90%가 뭐 로블록스를 하고 있다고. 로블록스하고 마인크래프트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 전 세계 게임 유튜버 중에서 가장 많이 조회수를 기록한 게임이 마인크래프트인가 로블록스입니다. 그 정도로 많이 해요. 그래서 로블록스라는 회사도 한번 관심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2E는 그냥 재미로 넣어놨는데 플레이 투 언이라고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옛날에는 게임하면 게임하고 끝났는데 집행검 하나 사도 집행검은 NC소프트 거고 사실은 내게 아니야 라는 거였는데 이제 집행검도 내게 되고 그 다음에 게임을 하면 할수록 내가 돈을 벌어서 그걸 가지고 외부에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해외에 이제 요런 그 히트 모델이 있습니다. 베트남 회사인데 여기에 이제 엑시 인피니티라고 엑시라는 그 코인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게 외부에서 쓸 수가 있어요. 거래소에서 돈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킬 수 있어요. 30일 내내 하면은 한 40만 원 정도 된답니다. 우리나라로 보면은 40만 원 얼마 안 되지만
이게 동남아로 가니까 웬만한 그냥 직장인보다 월급이 많은 거예요. 벌어들이는 돈이. 그래서 이것만 하는 사람, 이걸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엑시 인피니티가 굉장히 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해보려고 갔는데 영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P2E라는 용어도 한번 좀 이번 기회에 각인을 시켜보시면 P2E라는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앞으로 이제 P2E 앞에 플레이 계속 바뀌면서 딴 거 나올 거예요. to earn. 아까 테슬라 말씀드렸죠. 자동차 운전하면서 돈 얻고 뭐 하면서 돈 얻고 데이터 주는 족족 그냥 계속 돈 주는 거예요. 데이터 to earn이죠. 그런 거 이제 계속 생길 건데 그게 이제 여기서부터 좀 시작된 거다. 게임이 원래부터 디지털 자산은 게임이랑 되게 궁합이 잘 맞다고 그랬어요. 둘 다 디지털 네이티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방법을 못 찾았는데 찾은 기업들이 생기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NFT까지 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책 당국의 수장들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이제 퇴직하셨는데 금융위원장이 4월 22일 날 가상자산 매매는 투자가 아닌 잘못된 길이라고 어른들이 알려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욕 엄청나게 먹었어요. 너만 어른이고 우리는 다 애냐? 뭐 이러면서 엄청나게 이거 뭐 보셨죠? 근데 최근에 11월 18일이에요. 민주당 당대표가 규제에서 지능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진짜 드라마틱하게 바뀌었죠. 이 사람은 행정부고 이 사람은 정치인이라서 이 사람이 입법하면 이거 말 들어야 됩니다. 과세 유예 하지 말자고 그 홍남기 부총리가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냥 입법하니까 해야죠. 그러면 유예해야죠. 그렇게 바뀌었죠. 최근에 보면 이재명 후보나 아니면 윤석열 후보도 보면 그 디지털 자산 산업 부흥에 대해서 좀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근간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정치인들이 바뀌고 있다는 거는 좀 되게 우리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시그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는 이제 핀테크 쪽으로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코인이 이런 것 같아요. 코인의 적정 가치가 얼마냐 아니면 코인의 거품이 뭐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저는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는 거는 비상장 회사 투자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정보가 되게 한정돼 있고 이 상장이라는 것 자체가 국가에서 이게 뭔가 되게 이 회사를 투명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정보 공개도 계속 하라 그러고. 근데 코인이라는 거는 디지털 자산은 그런 게 아니에요. 비상장 회사라서 내가 알면 내가 공부하면 공부하는 대로 이게 보이는 거죠. 누구도 투자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투자를 안 하면 나만 손해인 시장인 거죠. 스스로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아마 지금 오늘 내용을 들으셨으면 대충 내가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는 좀 감이 오실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코인만 해도 한 6종, 7종 정도 됩니다. 초보자분들께서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주제도 포트폴리오였잖아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에 투자한다고 현물에 투자한다고 하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80% 이상 가져가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전체가 다 돼도 좋아요. 전체가 다. 반반. 아니면 비중별로. 아까 전에 비트코인 시총의 한 절반 정도가 이더리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총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한 75% 비트코인, 한 25% 이더리움. 아니면 나는 이더리움의 어떤 그 확장성이나 이런 것들이 사상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럼 반반. 근데 나는 공부하다 보니까 이더리움의 대항마들이 막 나오고 있네? 아니면 이게 게임하고 아니면 컨텐츠하고 결합해서 뭔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것 같네? 그러면 조금 더 해보는 거예요. 그것만. 대신에 절대 10%, 20% 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비상장 회사 주식 투자하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비상장 회사 주식 투자했을 때 회사가 그냥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정보 공개가 되게 투명하지 않아요.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종목을 선택할 때는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확신이 생겼을 때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현물은 그렇습니다. 나는 현물 모르겠고
나는 특정 종목, 나는 20-30%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나는 내 성향이 안 맞아. 그러면 이제 간접 투자. 간접 투자로 왔을 때 거래소가 잘 될 것 같아. 아니면 나는 관련된 인프라 산업이 잘 될 것 같아. 채굴 기업이 잘 될 것 같아. 채굴 기업 망하지 않을 거잖아. 얘네는 그냥 이거 캐기만 하면 되는 건데. 아니면 요 관련된 사업을 하는 애들 잘 될 것 같아. 게임이 됐든 컨텐츠가 됐든 유통이 됐든 금융이 됐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되게 재밌는 시장이고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알면 알수록 되게 희한한 시장이다. 공부 안 하면 내 손해다. 그리고 무조건 투자할 때는 공부하고 하셔라 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공부하냐? 사이트는 코인게코하고 코인마켓캡은 되게 비슷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들이 거의 이쪽에서 많이 나와요. 코인게코랑 코인마켓캡.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우리나라 회사인데 쟁글이라는 회사도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공시하려 그러면 이제 예탁결제원이나 아니면 코스콘 같은 데서 이제 공시를 해주는데 우리 그 디지털 자산 시장은 그런 게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민간에서 대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스타트업인데 쟁글이라는 데도 한번 가보시고 그 다음에 이 디지털 자산 흐름 같은 거 보시려면 크립토 컨트 같은 거 보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거시적인 거, 요거는 약간 좀 마이크로한 거, 매크로한 거, 마이크로한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이쪽으로 좀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바이낸스라고 세계 최대 거래소가 있거든요. 여기서 그 아카데미라고 새로운 투자자들 들어와라, 공부시킬 테니까 들어와라 라고 하면서 아카데미라고 거기에 이제 그 나와 있는 어떤 뭐 용어 정리나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되게 알기 쉽게 잘 돼 있거든요. 원래 해외에 있던 거를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 이제 번역해서 이제 거기다가 올리는 건데 그것도 보시면은 이해하시는 게 빠릅니다. 나는 채굴이 뭔지 모르겠다. 나는 해시레이트가 뭔지 모르겠다. 뭐 이런 것들 여기 들어가면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시넷은 이제 우리 그 나무위키나 뭐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관련된 산업들이 다 여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 뭐 어디 뭐 되게 유명한 그 이쪽 업계에서 되게 좀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던데 아니면 유명한 프로젝트라고 하던데 그거 찾아보면 웬만한 건 있습니다. 우리나라 거니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코박은 이건 그냥 커뮤니티 블로그 같은 겁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뭐 이제 투자자들 뭐가 떡상할 것 같아요, 아니면 뭐가 무슨 일이 있었대요 라고 하면서 약간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한번 재미로 한번 보시고, 그 중에서도 또 이제 이런 커뮤니티 장점은 또 되게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들이 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